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가 7시간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11가지 혐의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치열해지면서 두 차례 휴정을 거쳐 예상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정 교수 구속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까지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경제 구상을 밝힌 지 하루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김 위원장 발언의 의도 파악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서울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비중 상향 발언에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비율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일대 관광지를 시찰하면서 금강산의 남측 시설물을 싹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한 말들도 매우 험악합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지는 너덜한 남측 시설,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선임자들의 의존 정책처럼 우리로서는 듣기 거북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습니다. 며칠 전 백두산을 오르며 자력갱생을 강조한 연장선상으로 보이고 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경제를 언급한 데 대한 반박의 성격도 있습니다. 남과 북은 작년 9.19 평양 공동성명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아직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의 표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다시 한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먼저 고서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의 우리 측 관광시설을 둘러보며 건설 현장의 가설 건물 같아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진다며 철거를 지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을 남측의 관계 부문과 합의해서 싹 드러내도록 하고 남측의 부지를 떼어주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경관을 훼손한 걸 지적했다는 겁니다. 특히 선임자를 비판하며 금강산 관광을 남측과 함께 진행한 게 잘못됐다고 했습니다. 선대의 이 유은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 이 민족협력 사업 이것을 독자 사업으로 하겠다 이러한 일종의 선언이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 사업은 김정일 위원장 생전인 1998년 북한과 현대그룹이 계약해 진행되다 2008년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에 피격된 이후 중단된 상태입니다. 북한은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환영할 것이라면서도 남측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자 노선을 걷고 그걸 위해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운영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이번 현지 지도에는 넉 달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동행했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김 위원장이 철거를 지시한 금강산 내 남측 시설은 현대아산이 직접 투자 건설한 해금강 호텔 그리고 개장 2달 만에 문을 닫은 이 고성항 골프장 또 우리에게도 친숙한 옥류관 등 모두 13개 시설입니다. 여기에 소방서와 주유소까지 합치면 모두 20곳이 넘는 우리 시설이 있어서 만약 북한이 멋대로 철거에 나설 경우 수천억 원대의 재산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금강산 안에 우리 시설들 어떤 곳들이 있는지 지선호 기자가 살펴봐드리겠습니다.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가장 유명한 시설은 금강산 호텔. 북측 자산이지만 현대아산이 리모델링한 뒤 임차 사용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설은 우리나라 80년대 수준이지만 이산가족 상봉 숙소로 쓰여 그나마 관리가 잘 된 편에 속합니다. 이외에 우리 측 자산으로 꼽히는 시설은 13곳입니다. 현대아산은 해금강 호텔을 비롯해 옥류관, 온정각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내 시설 투자에만 현대아산은 2,268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난티는 2008년 850억 원을 들여 골프장과 리조트를 건설했고 관광공사도 금강산 온천, 면세점,
문화회관 등을 운영했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역시 우리 정부 자산으로 꼽힙니다. 북한은 2010년 우리 측 자산을 몰수, 동결한 뒤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에 멋대로 활용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아산의 옥류관은 옥류동 면옥으로 간판을 바꿔 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관리가 안 돼 대부분 시설은 흉물로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에서부터 원산, 갈마, 금강산으로 가는 도로랑 정비를 해서 북한이 주도하는 대중국 관광객 유치를 하겠다, 그런 큰 그림 밑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변덕 탓에 우리 정부와 기업의 막대한 재산권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는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북한이 갑자기 이렇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김 위원장이 남측 관계 부문과 철거 절차를 협의하라고 지시한 게 대화 메시지라는 일말의 기대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우리 정부 분위기는 매우 당혹스럽다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채현 기자입니다. 정부는 공식 접촉을 통한 북한의 의도 파악이 먼저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북측의 의도와 북측의 사실관계, 또 앞으로 북측의 태도,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조선중앙통신이 남측과 합의해 새 시설을 건설해야 한다고 보도한 내용을 들어 남북 대화 공간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소통의 계기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금강산 시설이 낡은 게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지난해 평양 공동선언에 포함된 금강산 관광 재개를 미국의 반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에 북한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 달리 북한이 시설들을 철거하면 남북 협력 사업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희망적 사고를 벌이지 않고 있지만 모든 안팎의 상황을 고려할 때 쉽게 신뢰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짝사랑 여파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이제나 저제나 금강산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던 현대아산 측은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매우 원론적인 반응을 냈습니다. 일단 시설이 폐쇄될 경우 앞서 보신 것처럼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건 물론이고 정주영 전 회장이 일군 대북 사업의 상징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지아 기자입니다. 현대아산은 아침부터 술렁이었습니다. 백옥환 사장과 남북경협 TF 등은 잇따라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정은 회장은 식사 때도 외출하지 않고 집무실 내에서 고심에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현대아산은 당혹스럽지만 차분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발표했습니다. 현대아산은 1998년부터 금강산 관광에 대한 50년 사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아산은 육로, 승용차 관광까지 확대하며 10년간 195만 명을 금강산에 보냈습니다. 남북 상시 대화의 길을 마련했고 금강산은 물론 평양, 대선 등을 수없이 오가며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11년째 관광 중단으로 1조 6천억 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올린 것으로 추산됩니다. 지난해 두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후 금강산 관광 20주년 기념식, 현대아산 창립 20주년 행사 등을 현지에서 치르며 관광 재개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어느 때보다 충격이 큰 것도 이 때문입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머지않은 시기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대아산은 김정은 위원장이 시설 철거를 언급하며 합의란 단어를 쓴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심사는 오후 6시쯤 끝났는데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워낙 많아서 구속 여부 결정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윤수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 영장 발부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에만 7시간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검찰 수사 기록을 검토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새벽쯤에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 30분 시작 예정이던 영장 실질 심사는 앞선 재판들로 인해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수사팀 쪽에선 반부패 수사 2부 검사 10여 명을 대거 신문에 투입했고 정교수 측에서도 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서면서 혐의와 범죄 사실마다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교수 측은 7차례나 소환에 응했다는 점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들어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도 7시간이라면 심사 시간이 보통보다는 상당히 길게 이어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습니까? 네, 정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가 11가지나 돼 혐의를 소명하는 검찰과 이를 반박하는 변호인단 간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서입니다. 또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주장하면서 중간중간 휴식이 제공된 것도 시간이 걸린 이유로 보입니다. 오전 신문에선 정 교수가 위조된 딸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사용하는 등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주로 다뤘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자녀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했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인했다며 반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오후 들어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 동양대 PC 등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 차례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은 한 가정이 장시간 고통을 받았고 재판에서 적절한 방어권을 위해 불구속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보신 것처럼 정 교수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는 보통의 경우보다 좀 길었습니다. 중간중간 쉬었고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는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안대를 착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 교수를 공인으로는 볼 수가 없고 아직 혐의도 확정되기 전이어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0분 회색 정장을 입은 정경심 교수가 검찰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굳은 표정으로 걸어 들어오던 정 씨. 대기하던 취재진을 바라본 뒤 짧게 준비된 답변을 내놓습니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321호 법정으로 향한 정 교수는 7시간 만인 오후 6시 심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오른쪽 눈엔 오전 출석 당시 없었던 안대를 차고 있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법정에서 건강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건강 상태도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나 구속수감 항상 그 구속을 감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정 교수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출석한 법원 현관 주변엔 이른 시간부터 100여 명이 넘는 취재진에 유튜버까지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평소보다 많은 방호 인력을 배치했고 경찰 120명도 투입돼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지만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정 교수 측이 건강 문제를 집중 호소해 영장 실질 심사는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심리를 멈췄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법원 검찰청 앞에선 오늘도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선 정경심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 그리고 반대쪽에선 영장을 기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시위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아직도 시민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까? 네, 서울 고등검찰청 옆 반포대로에는 5개 차로를 가득 메울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방금 전인 9시 10분쯤부터는 정경심 교수를 응원하는 촛불문화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경심 힘내라 등 구호를 외치며 정경심 교수의 영장 기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최 측은 정 교수의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이 정해지자 긴급 공지를 올리고 서초동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당초 집회 이름을 정경심 교수 영장 기각 촉구 촛불 집회로 붙였지만 심사 진행 중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집회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응원 촛불 문화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어쩌면 내일 새벽까지도 집회가 이어지겠군요. 정경심 교수 구속하라고 주장하는 집회는 그럼 어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현 정부와 조국 전 장관을 비난하는 손팻말을 들고 정경심 교수의 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재판부가 상식적인 판결을 내주기를 바라고 왔다며 조국 전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빗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집회에 대비해 오후 6시 반부터 반포대로 한쪽 방면을 전면 통제했습니다. 퇴근 시간과 맞물려 인근 교통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대에 34개 중대 2천여 명을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언론사를 집중 공격하던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이번에는 다시 검찰을 겨냥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되어 있어서 아무 말도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수사 대상자를 편드는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를 총괄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강제 수사 돌입 전 사전 내사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사를 한 적은 없고 내사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어제 다시 조 전 장관 임명 전부터 내사를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8월 9일 날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조국 씨를 지명하기 전에 청와대에 의견을 냈어요. 유 이사장은 지난 1일 이번 수사를 윤석열의 난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총칼은 안 들었지만 검찰의 난, 네, 윤석열의 난. 윤석열 검찰총장을 조직폭력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 조직을 지금 피라미드 조직처럼 만들어놔가지고요. 그래서 누구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조폭적 행태를 보이는 이유가. 검찰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상식에 반하는 주장이라며 어떤 근거로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한 겁니다. 법조계에선 유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관련 언론 보도는 물론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까지 개입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에게 왜 문재인 정부를 좋아하지 않느냐라는 등 정치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는 폭로가 나와서 논란입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학생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고 교육청도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어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자세히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간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칩니다. 교사도 구호를 유도합니다. 구호를 외칠 때 크게 외치고 깃발을 크게. 지난 17일 서울 인원고등학교 걷기 대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학교가 모든 참가 학생에게 구호를 강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교사들이 평소에도 정치 편향 발언을 일삼았다며 오늘 학교를 규탄한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기 가족들 조사해서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해서 사퇴시킨 거야. 가짜뉴스 믿는 사람들 다 개 돼지야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치 성향 강요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연합체를 만들어 집단 대응에 나선 겁니다. 특정 정치 세력화된 교사 집단들이 학생의 본인의 정치적 활동에 참여시키고 수행평가 점수를 잘 주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인원고 측은 교사들이 특별히 누군가의 편을 들려는 의도로 말한 건 아니며 반일구호 역시 성실하게 준비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장학사 20여 명을 파견해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인원고 전교생을 상대로 교사들의 정치 편향 여부를 조사한 서울시교육청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예, 학생들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 강동원 기자와 계속 이 문제를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법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교사들은 정치적 발언을 못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이 개인적으로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이 헌법 제31조를 보면요. 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특히 교육기본법에는 교사 개인적인 편견이 교육에 이용되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기 위해서 이 학생을 지도 그리고 선동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따져볼 필요도 없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런 기본적인 선을 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군요. 예, 맞습니다. 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이걸 위반하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것을 위반하면요, 이 교육부 징계 기준을 찾아봤습니다. 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위반한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자, 헌법과 교육기본법으로 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데도 이 딱히 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이 대부분 경고나 권고 같은 것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들어보시죠.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500의 1 그 정도 수준으로 처벌이 될까 말까. 처벌은 그렇다 치고 민원이나 신고는 많이 들어옵니까? 예, 저희가 이제 통계를 좀 찾아봤더니요. 지난 5년 동안 교사가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면서 이 교육청에 들어온 민원이 300여 건이 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 인천의 한 교사가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발언도 주의 처분이 내려졌고요.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검찰 비판 글을 시험 지문에 넣고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기로 넣어서 정답을 고르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이 문제를 출제한 교사는 직무 배제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장차관들이 미국 간첩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발언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교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원을 넣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원고등학교 학생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생활기록부에 교사가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고3 2학기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강 기자가 예를 든 그 말들을 보면 정말 부적절한 그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정이 이러면 학부모들도 걱정이 많겠군요. 예, 맞습니다. 자, 대학에서도 플리패스 논란이 있지만 이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초등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이들이 아직 좋고 나쁜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이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견해를 말할 경우에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아이들이 그렇게 잘못된 거를 강요를 하면 아이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되죠. 예, 뭐 양심의 자유라든지 또는 교권 침해 문제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 정도 상황이라면 처벌 기준 마련할 필요도 있겠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국내외 전자담배와 폐질환의 연관성이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폐질환 사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만약을 위해서 선제적 조치에 나선 건데요. 정부는 판매 금지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보고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사례는 1,400여 건. 이 가운데 약 80%가 35세 미만입니다. I was just attracted to the way it looked, by how small it was, how manageable it could be to take it places and hide it. 저연령층 피해가 심상치 않자 성분 분석 결과에 앞서 우리 정부는 선제적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국내에서도 의심 사례 한 건이 보고된 상태. 업계는 국내 판매 제품은 미국처럼 대마 유래 성분이 없다고 항변하지만 정부는 니코틴만 들어간 액상담배를 사용한 환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 순수 니코틴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액상 담배에 대해서는 성분이나 유해성 검사를 쭉 저희는 진행하고요. 담배의 범위도 연초 잎에서 연초 줄기 뿌리 추출 니코틴까지 넓힐 예정입니다.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액상담배 유사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이를 위한 법안은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현재로선 직접적인 규제 없이 사용자들의 자발적인 금연 노력에 기대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네, 정시를 확대하겠다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정시 확대의 선을 그어온 교육부는 당장에 정시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란을 감당해야 하는 건 학부모와 학생들입니다. 정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시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온 교육부. 정시와 수시의 비율 조정으로 불공정성의 문제, 또 특권의 문제, 사회적 격차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정시 확대를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자 곧바로 수도권 15개 대학의 정시를 늘리겠다고 발표합니다. 당사자인 고1 학생들은 당혹스럽습니다. 저희 때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정부 말도 계속 이래저래 바뀌고 해서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아이들이 실험용 쥐도 아니고 3년간 매년 다른 대학 입시가 말이 됩니까? 전교조까지 나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대입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대학들도 볼멘 소리를 냅니다. 이 부분은 대학의 자율성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학에서 이 부분을 강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면 한국교총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시 확대는 여론을 받아들인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갈수록 격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택시기사들이 5달 만에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영업에 반대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내일 타다 규제 법안 발의를 앞두고 목소리를 높인 건데요. 이 타다 측은 상생 협력을 위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집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개인 택시기사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불법 타다 처벌하라! 처벌하라! 서울 개인 택시조합 만여 명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을 중지해달라며 국회 앞 4개 차로를 가득 메웠습니다. 타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여객 운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건 불법이라며 내일 발의될 타다 규제 법안 지원에 나선 겁니다. 불법 타다는 정리 직전입니다. 곧 있으면 타다 봉쇄 운수 법안이 발표됩니다. 지난 7일 타다 운영사 VCNC가 내년까지 타다 차량을 7배 이상 증차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은 더 커졌습니다. 택시업계 측은 택시 면허가 없는 타다를 증차하는 것은 그만큼 택시를 늘리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의다가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 다 손님들이 뭐 50% 세일까지도 하는 타다 때문에 영업 손실이 엄청 큽니다. 증차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자 타다는 연말까지 증차를 유보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타다 측은 또 오늘 호소문을 내고 정부의 현재 안으로는 택시와의 상생이 어렵다며 지속적인 대화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최근에도 저희가 한번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새 아파트에서 하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틀 틈으로 빗물이 들어차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병에는 곰팡이가 피어나는 등 곳곳에 나타난 하자에 입주민들은 기가 찰 따름입니다. 하동훈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틀 사이로 쉴 새 없이 빗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수건으로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거실 닦으면 두 번, 세 번째 밤에 제거해서 못 잔 거죠. 새벽까지 계속 수건으로 짜고. 또 다른 집은 벽면 곳곳이 곰팡이로 얼룩졌습니다. 모두 지난 1월에 입주를 시작한 부산의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곰팡이가 번진 집입니다. 이렇게 벽 안쪽 철 구조물까지 모두 붉은 녹이 슬었습니다. 공기청정기에 선풍기까지 틀어보지만 곰팡이 악취는 가시질 않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이
애들도 지금 머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고 지금 큰애 같은 경우는 지금 비염도 있는데 지금 학교도 지금 못 갔거든요. 그 병원 진료받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9월 태풍 타파 이후 누수 현상과 곰팡이 확산이 더 심해졌다고 호소합니다. 입주자 대표위원회는 전체 353세대 가운데 200세대가 넘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건설사는 창틀 사이로 빗물이 흘러들어와 집안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이 이제 예를 들어서 창틀을 타고 넘어오면은 세대 내부는 방수층이 아닙니다. 그 물이 약한 물이 흘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자체는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건설사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자, 보시는 사진은 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배출되는 모습입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굴뚝에서 수시로 솟구치는 이 연기가 대기를 오염시킬 뿐 아니라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마을에는 정체 모를 검은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요. 오염 물질의 정체는 무엇인지, 주민 건강에 어떤 위협을 주고 있는지 현장 추적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한 마을. 식당에 모인 주민들이 정체불명의 먼지로 불편을 토로합니다. 이게 석탄가 입어. 하루 만에 이렇게 쌓이는 거죠? 예, 하루 만에. 이게 다 이래요. 이게. 여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이틀 됐어. 이거는. 이틀 만에. 이틀 되고. 이거는. 이웃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이걸 먹고 사이 우리가 안 아프겠나? 나 목 답아 죽겠다 지금. 아 그래요. 주민들은 인근 화력발전소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바로 이제 컨베어 벨트에서 오면서 위에서 이제 분진이 일어나고 소음도 심각한 수준. 발전소 앞에서는 지금도 쇳소리 비슷한 소리가 계속해서 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삼 년 전 발전소가 생긴 뒤 농사도 제대로 안 된다고 호소합니다. 한 2,000평 되는 땅에다가 이 수확 하나 못 보고 그냥 내버렸으니. 경남 하동발전소 인근 마을 형편도 비슷합니다. 아 이게 언제 오늘 유리창은 안쪽을 닦았는데도 시커멓게 묻어납니다. 이걸 흙이라 할 수가 없거든. 오른쪽으로 보이는 마을에서 불과 100여 미터의 논 하나를 두고 화력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비빔물에 씻고 나가는 물이 시커멓고 못 살아요. 그럼 옛날에 생기기 전에는 그런 거가 없겠지. 발전소 인근 마을에 쌓이는 검은 먼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현장 먼지를 채취해 서울 실내 먼지와 함께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서울 먼지는 실리콘과 산소, 구리, 탄소 등이 검출됐고 발전소는 산소와 황, 탄소 등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폐로 흡입되면 진폐증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탄소 함유량. 서울 먼지가 10%인 반면 발전소는 63%로 분석돼 사실상 석탄가루 수준이었습니다. 탄소 함유량을 보아서 이거는 탄소 가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주민건강 영양조사 결과 하동발전소 인근 남성 주민 폐암 발생률은 전국 평균의 1.7배에 달했습니다. 발전소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마을에 환자들이 특히나 호흡기, 기관지 환자들이 주민들은 발전소 측의 유해물질 저감과 함께 이주 지원 등 대책을 요구하지만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피해에 따른 보상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든요. 관할 지자체는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상황. 인터뷰를 계속 다른 축적해가지고 저희들 배등부 일이라든지 그런 거. 국내 석탄 소비량은 세계 5위. 1인당 소비량은 연간 2.4톤으로 세계 2위입니다. 여전히 전국엔 화력발전소 60기가 가동되고 13기가 새로 건설 중입니다.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것들을 진짜 진작에 좀 이게 좀 검사를 해줬으면 그런 싶습니다. 좀 참 진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가 앞으로 3년 동안 10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소득이 낮은 청년에게는 월세도 지원할 계획인데요. 이 박원순 시장은 비판 제기를 의식한 듯 이번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닌 리얼리즘이라고 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구체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는지 설명드립니다. 현재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는 1년에 6,500명 선입니다. 내년부터는 청년수당 대상자가 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2022년까지 3년 동안 최대 10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 대상입니다. 금액과 기간은 현재와 같이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6개월입니다. 소득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중위소득의 150% 미만입니다. 서울시는 청년에게 월세도 지원합니다.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 1인 가구에 10달 동안 월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20% 미만으로 제한했습니다. 또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소득 조건을 상향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보증금 대출 규모도 늘렸습니다. 청년 수당과 월세 지원 사업 등에 들어가는 시 예산은 3년 동안 총 4,30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가장 절실한 분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청년 수당 등의 시책이 선심성 복지 정책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리얼리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은 앞으로 복지 예산을 더욱 늘려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2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황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양팔을 붙들린 채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제 사건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자신의 별장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된 겁니다. 하지만 성폭력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의원님 그 혐의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떠났다가 6개월마다 체류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회피한다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서 적색수배 조치를 한 뒤 자진 귀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입국 시기 조율은 없었다며 2주 전쯤 오늘 입국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거듭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합의하에 대한 관계다라는 것을 적극 반박을 했죠. 이제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그 억울함을 풀도록 하겠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러분 최근 민부론이라고 들어보셨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을 비판하며 그 대안으로 내놓은 경제 정책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최근 여당인 민주당이 이 민부론을 반박하는 자료를 또 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기획재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야당의 정책적 대안을 반박하는 자료를 만들어준 셈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보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만든 민부론 팩트체크라는 문건입니다. 정부 통계를 인용해 비현실적인 안이라고 깎아내리는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파일을 기재부가 작성했다며 정부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정당을 옹호를 하고 특정 정당을 또 공격하는 이런 내용을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무원들이 하지 말라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민주당에 자료를 건넸다고 인정했습니다.
민부론 팩트체크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거를 민주당 정책위에 넘겼어요? 안 넘겼어요? 민주당에다가 그 자료를 참고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넘겼다. 네. 예. 다만 당정 협의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저희 한 분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갈 수가 없는 자료인데 요청이 있어서. 하지만 홍 부총리가 문서 원본을 제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통상적인 당정협의 업무의 틀 속에서 여당이 요청해서 제공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중대한 사안이었으면 그럼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월급 누가 줍니까? 예? 민주당이 줍니까?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에서는 손학규 대표의 당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정당법에는 당비를 대신 내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손학규 대표의 정치 생명이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 측은 대납 심부름을 시킨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태희 기자입니다. 비당권파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소 7회에 걸쳐 최소 1,750만 원의 당비가 타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손학규 대표 당비가 임원경 당시 사무부총장 이름으로 입금됐다는 겁니다. 정당법 31조 2항에는 당비를 대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어길 경우 당원 자격이 정지돼 당대표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되면 정치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일단 정당법으로 심각한 문제고 당연히 정치자금법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손 대표 측은 개인 비서에게 준 현금을 임 전 사무부총장에게 계좌로 보냈고 그 돈이 당 계좌로 입금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당비 납부를 심부름을 한 것이지 정당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당비 대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당권파 모임은 선관위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제 그 한 마리 소와 1000마리 소가 되어 그 빚을 갚으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아갑니다. 예, 벌써 20년도 더 된 일입니다. 지난 1998년 정주영 현대 회장은 소떼를 몰고 방북하면서 17살 때 소 판 돈 70원을 몰래 들고 가출했던 빚을 갚으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 대에 소 10마리씩 싣고 갔던 트럭 100대도 북한에 그대로 두고 내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 소들은 죽어 사라졌지만 트럭들은 아직도 북한 땅을 잘 굴러다닌다고 합니다. 현대 마크를 떼낸 뒤 기업소에 나눠져 요긴하게 쓴다는 탈북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방북 공연단이 북한의 요구로 가져간 접이식 의자 1000개를 두고 온 일화도 있었습니다. 그렇듯 북한은 뭐든지 알뜰하게 재활용을 잘합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을 몰래 돌려서 옷을 수출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거기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며 굳이 부인하지 않았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에 우리 시설물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나빠진다는 그 말에서 짜증이 묻어납니다. 금강산 관광시설은 고 정주영 회장 소떼 방북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런 정 회장과 금강산 사업을 김정일은 두 손 들어 환영했고요. 그래서 지방에 있다가 정 회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고 기념사진 촬영 때 이렇게 가운데 자리를 양보하고 왼쪽에 섰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이 매우 잘못됐다고 말해 결과적으로 아버지에게 손가락질을 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이른바 백두혈통 3대 우상화에 스스로 흠집을 낸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짜증의 대상은 분명 우리 정부였을 텐데 어쩌다 보니 스스로를 부정하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잘 아시듯 북한의 어깃장은 우리 정부로부터 기대했던 경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지난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 경제를 말하자마자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노릇이라고 조롱한 것도 그래서였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평화 경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 금강산 시설물 철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우리에게 대화 재개의 명분을 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거지 선이라도 갖다 붙이고 싶은 우리 신세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집니다. 10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북한 지도자의 건축 미학이었습니다. 남해상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일 영남과 동해안, 남해안 지역까지 올라왔다가 모레 낮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가 불편할 정도로 많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우산은 챙기시는 게 좋겠네요. 다만 해안 지역에서는 주의를 좀 하셔야겠습니다. 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특히 동해안에서는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역은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고요. 기온도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3도, 대전 21도, 대구와 부산은 20도가 되겠습니다. 가을치고는 높은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말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